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곳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잘 웃는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놀랍게도 이 세 나라에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범죄가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카지노. 국제기구들은 이 나라들의 불법 경제 규모가 전체 GDP 절반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범죄가 나라를 점령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은 범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총도 폭력도 아닌 가난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제도는 부패했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땅은 너무 넓습니다. 그 틈을 외부 자본이 파고들었고 권력과 결탁한 이 세력이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난이 범죄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오늘은 이 비극의 뿌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이들 나라에선 산업형 범죄단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리조트나 카지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수천 명이 감금돼 온라인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 나라를 합쳐 약 200곳 이상의 단지가 운영 중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거나 갇혀있는 인원은 최소 12만 명, 많게는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죠.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캄보디아입니다. 시아누쿠빌, 바벳, 포이펙 같은 항구와 국경 도시에 불법 카지노와 사기 단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라오스는 중국과 미얀마 국경에 걸친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미얀마는 샨주와 가친주 일대가 중심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온라인 사기 규모를 연간 약 430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세 나라의 공식 GDP 합계의 40%를 넘어서는 엄청난 수준이죠. 특히 캄보디아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GDP의 절반가량이 범죄 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의 범죄 조직들이 전 세계에 보내는 사기 메시지는 하루 수백만 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연간 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제 이곳은 합법 경제와 불법 경제가 나란히 존재하는 두 개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범죄가 이렇게까지 구조화된 이유는 단순히 단속이 느슨해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이 겹쳐 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 나라의 부패 지수는 162건 안팎입니다. 세계 최하위권이죠. 행정부터 경찰, 세관에 이르기까지 뇌물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이 불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속해야 할 기관이 이미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입국심사대에서 돈을 요구하고, 라오스에서는 경찰이 보호비를 요구하며, 미얀마에선 군부가 아예 돈 되는 사업을 독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경지대와 경제특구는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카지노와 관광단지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관광이 멈추자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범죄가 그것이죠. 카지노의 도박에 쓰이던 서버와 자금망이 그대로 범죄 산업의 인프라가 된 것입니다. 기술은 이런 범죄를 훨씬 빠르게 퍼뜨렸습니다. 인터넷과 암호화폐의 결합으로 국경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마약이나 무기를 실어 나를 필요도 없습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어디와도 연결되죠. IT 규제가 느슨한 이 지역의 특성을 범죄 조직이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범죄의 거점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지정학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중국과 태국 사이에 낀 완충지대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이 회색지대는 국제법과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중국을 자금줄로 하는 범죄 조직은 이 틈을 타 토지를 사고 단지를 세우고 인력을 끌어모읍니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는 무장 세력과 외국 자본이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달러 경제도 이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이 나라는 자국 화폐 리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내전과 인플레이션으로 리엘의 신뢰가 무너진 뒤 원조 자금과 함께 들어온 달러가 일상통화가 된 것이죠. 이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현금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현금 달러로 이루어지면서 돈이 어디서 오든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범죄 조직이 자라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도 없죠. 그리고 그 모든 근본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1인당 GDP는 미얀마 1100달러, 라오스 2000달러, 캄보디아 2600달러로 같은 반도의 베트남과 태국보다 두세 배 낮습니다. 일자리는 있어도 대부분이 하루벌이입니다. 사회 안전망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범죄는 유혹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입니다. 가난이 범죄를 낳고 범죄가 다시 가난을 키우는 격이죠. 이 가난의 근원을 따라가면 맨 먼저 전쟁과 정치 불안이 있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20세기 내내 전쟁을 겪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산 반군인 크메르 루즈 시절 대학살을 겪었죠.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국가 기반 자체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특히 문서와 토지 대장이 불타 없어지면서 소유권 분쟁이 일상입니다. 땅이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 가게를 열거나 공장을 세우는 투자도 어렵습니다. 라오스는 베트남전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농지와 도로망이 파괴됐고 지금도 불발탄이 남아 산업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산지를 깎아 도로를 내고 공장을 세우려 해도 현장 조사가 길고 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는 더 심합니다. 독립 이후 사실상 지금까지 내전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국토의 절반이 중앙정부의 통제 밖에 있고 투자와 생산은 늘 불안정합니다. 독립 이후 분리주의 갈등과 군부의 쿠데타가 반복됐고 2021년 이후에는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같은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인 베트남과 태국을 대조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베트남은 더 오래 전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끝이 달랐습니다. 승패가 분명한 전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 전역의 통치권을 거머쥔 북베트남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행정 재건과 산업 복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1980년대 개혁과 개방도 할 수 있었죠. 태국은 쿠데타가 반복됐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 안정성 덕에 태국은 인도 차이나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죠.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전후에도 반군과 잔당이 존속했습니다. 승패가 분명치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경제 개발 역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폐쇄적 체제와 권위주의입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일당 체제, 미얀마는 군부 통치,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의 40년 장기 집권 아래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세습되고 언론과 사법이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국 자본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투자도 정체됩니다. 특히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제재로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성장세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베트남도 공산당 일당 체제지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외자를 유치하며 통제를 완화했습니다. 공산당을 유지하되 그 권력을 시장 개방과 산업 육성에 쓴 것입니다. 태국은 군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지만 경제적으로는 개방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외자 유치, 관광, 제조업은 계속됐죠. 즉, 군부가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모두가 지켰습니다. 이 차이는 시민사회에서도 드러납니다. 태국에는 쿠데타 시기에도 거리 시위와 어느 정도의 언론 자유가 존재했습니다. 반면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시민권 자체가 부정됐고 라오스는 언론이 국가의 독점 아래에 있으며 캄보디아는 야당과 언론이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시민이 없는 사회에서 권력은 책임지지 않고 시장은 견제받지 않습니다. 반면 이들 3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주의를 사용했을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제는 방치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가난을 만든 핵심 중 하나죠. 셋째 이유는 산업구조의 한계입니다. 세 나라의 산업은 지금도 농업 중심이며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라오스의 GDP 절반은 농업, 임업, 수력 발전에서 나오고
미얀마는 천연가스와 보석, 캄보디아는 의류 봉제업이 주력입니다.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공장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거나 아무리 오래 해도 기술이 쌓이지 않는 산업들 뿐이죠. 베트남과 태국도 원래 농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농업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쌀, 고무, 커피처럼 국제시장에서 팔리는 품목을 재배했다는 점입니다. 농업이 생계를 넘어 수출의 첫 단계였던 거죠. 이 바탕 위에 식품가공, 섬유, 가전조립 같은 경공업이 세워졌습니다. 이 중간 산업이 농촌 인구를 도시로 옮기고 기술을 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쌀이나 옥수수 등 농업도 내수용이었고 다음 단계로 이끌 경공업으로의 전환도 늦었습니다. 이 차이를 결정지은 건 개방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임의 개혁을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가 제조 기지를 찾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값싼 노동력, 안정된 정부, 장기적인 정책이 결합되며 외국 기업이 몰려들었죠. 태국은 이보다 이른 1970년대부터 외자 유치 정책을 체계화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개방을 본격화했으니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죠. 넷째 이유는 교육, 인프라, 제도의 약점입니다. 이 세 나라의 가난은 돈도 돈이지만 기반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 시절 대부분의 지식인이 몰살당했습니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르주아로 몰려 학살됐죠.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학교 선생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교사로 채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단절된 교육 공백의 후유증이 지금 빈곤의 한 원인입니다. 오랜 내전을 겪은 라오스와 미얀마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베트남에선 전쟁 중에도 학교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보다 먼저 과거제를 도입한 나라답게 공부가 곧 출세라는 유교적 전통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작동했죠. 전쟁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한 일도 초등학교 복구였습니다.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먼저 도로를 깔고 나중에 공장을 유치한다는 게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항만, 공항, 전력 같은 인프라들도 포함되어 있죠.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도로를 먼저 깐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비로소 길을 만들었습니다. 투자 유치가 차이 날 수밖에 없지요. 제도도 그렇습니다. 세 나라 모두 토지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법보다 권력이 우선합니다. 지역마다 규제가 달라 투자자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 기업으로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3개국은 아직 경제의 기초공사조차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기반 산업이 없으니 산업이 자랄 수 없고 산업이 자라지 않으니 가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유는 지리적 제약입니다. 이 세 나라는 땅의 구조부터 불리합니다. 먼저 바다 접근성입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는 완전한 내륙국이고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바다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해안선이 400km 남짓으로 짧은 데다 바다가 얕아 좋은 항구가 들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내륙과 해안을 잇는 길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모두 물류비가 많이 들고 세계 시장과의 연결도 어렵지요. 강의 흐름도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생명줄인 메콩강이 정작 운송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메콩강은 범람이 잦고 강바닥이 얕습니다. 라오스는 강이 산지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폭이 좁아 큰 배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미얀마는 메콩이 아니라 에야와디 강이 중심이지만 우기와 건기의 수심차가 너무 커서 역시 운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 국토의 70%, 미얀마의 60% 이상이 산지입니다. 평야가 적고 도시들이 산맥 사이에 흩어져 있어 도로와 철도를 잇기 어렵습니다. 캄보디아는 내륙이 저습지라 우기마다 도로가 잠깁니다. 반면 베트남과 태국은 평야가 많아
산업단지와 교통망을 연결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마지막 6째 이유는 인구구조의 한계입니다. 라오스는 약 780만 명으로 시장이라 부르기 힘든 규모고 캄보디아는 약 1700만 명으로 내수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미얀마는 5천만 명이 넘지만 소수 민족이 거의 절반이라 지역 간 교류가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세 나라 모두 산악과 농촌, 도시로 인구 편차가 너무 크고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7천만 명의 단일 시장, 베트남은 1억 명의 노동력 덕분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었죠.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의 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 나라의 가난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전쟁에서부터 산업화에 불리한 인구 구조의 한계까지 그 이유는 너무나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키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범죄에 점령당한 사람들이고 국가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빈곤은 그 모든 시작이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국가의 부재입니다. 빈곤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된 빈곤은 결국 범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에 있습니다. 이 미소의 나라들이 또 한 번 국가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